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파이어족의 재테크. 30대 은퇴에 일하지 않고도 자산가가 된 한국 최초의 파이어족 성공기. 신현정, 신영주 지음, 샘앤파커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파이어족의 재테크. 파이어족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있다면 혹시 그 뜻을 알고 있는가? 몰라도 상관없다. 지금부터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에 성공한 우리 자매 경험을 통해 파이어족에 대해 낱낱이 소개해 보려고 한다. 우리는 2015년 39살, 40살의 나이에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4천만 원 내외의 돈을 생활비로 쓰고 있다. 그런데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고 5년이 흐른 지금, 자산은 오히려 늘어 처음 은퇴할 당시에 2배를 넘겼다. 일을 그만두었는데도 우리의 생활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사람들은 가장 놀랍다고 한다. 하지만 파이어족에게 이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형 파이어족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는 은퇴 자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조기 은퇴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을 눌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형 파이어족 포트폴리오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 은퇴했을 때는 불안감이 컸다. 미국의 파이어족보다 현저하게 적은 돈으로 은퇴를 선언했기에 당연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우리의 자산은 조기 은퇴한 이후 늘어난 시간과 함께 복리로 커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쉬엄쉬엄 돈 관리만 하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평균 은퇴 비용에도 못 미치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파이어족에 도전했던 이유는 한 번뿐인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립을 통한 조기 은퇴로 자유를 되찾고 싶었다. 이런 우리에게 파이어족만큼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방법은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정답이었다. 파이어족에게는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어리적 꿈을 찾아 탐험가가 되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 중년에 밴드를 만드는 것, 밴드 멤버들과 전국을 누비며 연주하는 것, 중세시대 유럽의 여인들처럼 프랑스 자수를 곱게 수놓아 전시회를 여는 것,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철인 3종 경기나 마라톤에 참여하는 것,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고전 월든처럼 한적한 호숫가를 찾아내 나무집을 짓고 계절별로 파티를 기획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지하철에 끼어 출근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다.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간다 해서 같은 방식만 추구하면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남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지만 어릴 때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자라야 하니 가정에서 구속받고 학생이 되면 학교의 규율에 구속된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도 회사의 구속을 받는다. 특히 사회에서 우리를 가장 강력히 구속하는 것은 돈이었다. 끝도 없이 우리를 구속하던 돈. 삶은 정말 구속의 연속이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항상 끝없이 자유로운 상태를 꿈꾸었다. 자유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과 불안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자유를 포기할 수 없었다. 너무 늦지 않게 세계의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었다.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나의 계획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럴 때마다 되뇌었다. 너무 늦지 말자.
이런 마음이 서서히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숨어있는 파이어족들과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널을 오픈하자 예상과는 달리 이미 파이어족이 된 사람들보다 예비 파이어족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어떻게 파이어족이 되었는지, 얼마가 있으면 파이어족으로 은퇴할 수 있는지,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지,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그때 알았다. 한국에서도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다는 것을.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직접 은퇴를 시도하여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을 곳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파이어족이고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자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의 SOS를 뿌리치기 힘들었다. 우리가 처음 파이어족을 준비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 불로소득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한국 문화에서 오는 외로움을 알기에 이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것이다. 우리 자매가 미국형 파이어족을 처음 접하고 느꼈던 당황스러움과 막막함, 그리고 한국형 파이어족의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수정하며 실행해서 이루어낸 성공적 조기 은퇴 노하우를 예비 파이어족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많은 예비 파이어족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인 파이어족이 되어 자신의 삶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고 행복해지겠는가. 우리는 한국형 파이어족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파이어 운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의 자산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5억 원으로 한국형 파이어족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긋지긋한 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한국형 파이어족의 노하우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이 책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담았다. 어느 정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파이어족으로 살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 감히 확신한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4가지 방법. 우리나라에서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많은 돈을 목표 금액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한국의 상황에 맞춰 짰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국형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실행했던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 이 방법들은 성공적인 파이어족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파이어족이 된 후에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1. 지출을 컨트롤하고 지출 항목을 조절하여 고정비를 줄여라. 2.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모아라. 3.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룰을 배워라. 4. 수입을 다각화해주는 파이프라인을 계획하고 구축하라. 당장은 무슨 뜻인지 어려울 수 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지출 컨트롤이다. 지출을 컨트롤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기, 현금 인출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기, 노머니 데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정하기, 미니멀리즘 도전하기 등을 추천한다. 현재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지출 컨트롤이 안 되면 파이어족이 될 수 없다. 은퇴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어떻게 하면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이다.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고정 비용이 높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은퇴 전에 소득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매는 어땠을까? 보험료나 아파트 담보대출, 카드 할부 등을 은퇴 시점에 모두 납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조기 은퇴를 선언한 경우이니 은퇴하며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았다. 은퇴 전 우리 자매의 매월 고정 비용을 살펴보자. 우리는 둘이니 보험, 적금 등은 거의 2배의 고정 비용이 발생했다. 자동차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보험과 적금으로 매달 600만 원을 훌쩍 넘겨 지출하고 있었다. 여기에 생활비, 교통비, 식비까지 추가하면 고정비는 더 늘어 어마어마해졌다. 물론 저축까지 포함한 금액이긴 했지만 모두 매월 나가야 하는 고정비용의 성격을 띠다 보니 돈을 꽤 벌어도 숨이 막혀왔다. 그렇다면 이 고정비용을 우리는 어떻게 줄였을까? 우선 보험 중 실비보험과 종신보험은 은퇴 당시 납부 완료까지 기한이 2년 반 정도 남아 있었다. 그래서 만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은 의무납부 기간인 2년 납입 후 정지했고 어머니 실비는 유지했다. 그리고 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적립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 적금은 모두 손해가 나더라도 해지했다. 월세로 지냈던 빌라에서 자가 아파트로 가면서 생긴 아파트 담보대출은 비용을 빌라 살 때와 비슷한 금액으로 맞췄다. 담보대출은 금액도 크고 장기 모기지 상품이라 매월 상환금이 고정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담보대출 이율이 낮아서 우선 보류했다. 추후 투자 수익률이 대출 이자보다 적을 때 대출 상환을 결정하기로 했다. 퇴사하면 알게 되겠지만 제1금융권에서는 직장 없이 대출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은퇴 전 대출 계획은 꼭 세워놓도록 하자. 이제 은퇴 후 고정비를 다시 정리해보겠다. 은퇴 전 893만 1250원이었던 고정비가 은퇴 후에는 217만 8천 원, 현재는 179만 5천 원으로 줄어들었다. 고정 비용이 확 낮아지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사실 보험도 시간이 없어서 잘 알아보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 같은 상품이 뭐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러 개를 가입했었다. 해약하며 큰 금액을 손해봤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해약하는 게 이익이었다. 그럼에도 납부 기간이 꽤 길었어서 그간 납입했던 돈은 목돈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지금은 나의 투자 시드머니가 되어 잘 자라고 있다. 실비보험에서도 필요 없는 특약은 부분 해지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 3인 입원실도 급여 처리한다고 발표한 후에 입원 비용은 부분 해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은퇴 혹은 미니 은퇴를 꿈꾸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정비용을 낮추는 일이다. 고정비용만 낮추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다음 단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이다. 금액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어야 은퇴 후 수입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때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가능하다면 1억 원까지도 투자 없이 노동소득으로 모으는 게 좋다. 목돈을 마련해서 조기 은퇴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을 쪼개서 보험을 들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까지 그냥 목돈으로 묶어두고 확신이 들면 그때 투자로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된다. 우리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돈을 5억으로 정하고 악착같이 예적금과 보험 해약금으로만 돈을 모았다.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투자는 하지 않았다. 투자 공부가 아직 덜 되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이유도 있었지만 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우리가 잠시 포기했던 4가지가 있다. 바로 해외여행, 집, 차, 그리고 돈 드는 취미였다.
지금도 이 판단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노동소득으로만 종잣돈을 모으면 효율적이지 않으며 남들보다 느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는 시장 상황보다 내가 어느 정도 투자자로서 준비된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때문에 나의 투자 수준을 올리는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게 좋다. 앞선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자본주의 룰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 환율과 유가와의 관계, 채권, 주식 배당, 돈의 속성 등 돈에 관한 책을 찾아 많이 읽고 좋은 강의가 있다면 찾아서 들어도 좋다. 이때는 스스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공부만 하는 것이 좋다. 투자의 세계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기분도 자주 들 것이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있다. 공부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는 늘 있으니 절대 서두르지 말자. 종잣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손해를 보면 은퇴 계획이 몇 년은 늦어질 수 있다. 적은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려면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 실제 수익금이 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잣돈이 큰 상태에서는 5에서 10%만 수익이 나도 제법 큰 돈이라 돈 버는 맛도 있고 잃을 확률도 낮아진다. 투자는 확률과 지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파이어족이 되려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종잣돈을 억 단위로 모은 후 투자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마지막은 수입의 다각화다. 흔히들 엔잡러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파이프라인을 계획하고 구축해야 한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입의 종류를 다각화하는 작업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수입의 100%가 월급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나의 파이프라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수입이 끊어지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같은 금액의 돈을 벌더라도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사실상 훨씬 안정적이다. 동시에 끊길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자본시장과 노동의 개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들을 조사해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돈에 대한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나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들자. 그 이후부터는 한결 쉬워진다. 앞서 소개한 4가지 방법도 마찬가지다. 실행하고 내 몸에 습관화하자. 이후에 꾸는 꿈들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의 현재 자산을 계산해보고 필요한 목표 금액을 적어보고 은퇴 나이를 계산해보자. 챕터 2. 미래의 욜로, 뜬뜬한 뼈대 만들기. 부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돈의 속성.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돈은 쓰기 위해 버는 것이라며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월급을 믿고 카드 사용을 남발하면서도 보험, 펀드, 채권, 주식, 환율, 부동산 등 투자 수단에 대해서는 어렵고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는다. 물론 돈이라는 물건이 어렵다는 말에는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본주의 속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 경기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전제다. 호황이 왔으면 불황이 오고 불황이 왔으면 또다시 호황이 온다. 그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든 이 2가지는 반드시 순환한다. 경기가 순환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먼저 불황이 오면 경기를 되살리려는 목적으로 미 연준은 금리를 내린다. 이에 발맞춰서 각국 정부들도 금리를 내리고 종이 화폐를 발행한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경기는 서서히 호황으로 방향을 튼다. 그리고 종이 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점점 거품이 끼게 된다. 다시 모두가 거품을 인식하는 순간 거품은 꺼진다. 또다시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 원리가 기본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해서 이 원리를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시장에 빗대어 코스톨라니의 달걀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는 말은 기회가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말과 같다. 다만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 문제일 뿐이다. 부자들은 이 진리를 알고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늘린다. 게임의 룰이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도 룰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룰을 배워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관찰해야 한다. 부자들의 부는 계속해서 불어난다. 단순히 돈이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다. 지식이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저서 부자들의 음모에서 돈은 지식이다를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다. 돈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돈에 대한 무지를 탓해야 한다. 룰을 알아야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부자들은 절대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으며 급하게 쫓기듯 투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이 강하다. 평소에는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며 공부하고 자산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기다린다. 정글에 매복해 있는 사자처럼 내가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기회가 들어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린다. 그러다가 큰 위기가 왔을 때 이제까지 준비하며 기다린 열매를 따먹듯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때 그들의 부는 다시 한번 점프한다. 이런 투자는 안전마진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다. 지금부터 돈의 또 다른 속성을 하나 소개하겠다. 지금 당장 수중에 10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이 돈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킷을 하나쯤 살 수 있겠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한 끼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 이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 그렇다. 아직 1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까지 말이다. 대신 내가 10만 원으로 호텔에서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10만 원으로 다른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 호텔 식사를 선택하기 전까지 10만 원이 가지고 있던 많은 가능성은 모두 사라지고 10만 원은 내가 결정한 호텔 레스토랑의 한 끼 식사로 교환되면서 없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묘한 기분이 든다. 돈은 사용처를 결정하지 않은 이상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돈 쓰는 재미에 취해서 자꾸 소비하다 보면 내 주머니의 돈이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모두 옮겨간다. 나의 가능성이 점점 닫히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어보자. 그리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이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어떤 때는 허탈하기까지 하다. 금액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비싼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받아도 마찬가지다. 돈을 사용하는 순간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데 종이 화폐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떨어지고 있다. 경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쓰고도 계속해서 기분 좋은 소비는 자산을 사는 행위밖에 없다. 자산을 사는 행위, 투자라고 하는 이 소비로는
돈을 쓰면서도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심지어 돈을 썼는데 돈이 불어나기도 한다. 돈으로 투자 자산을 사라. 투자 자산을 사는 것도 소비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 돈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가지 않고 내 주머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점점 커질 것이다. 자산을 꾸준히 사면 부자가 될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잠깐의 행복을 위한 소비는 결국 나를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여기서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이 소개한 5가지 돈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가 소개한 돈의 속성은 이러했다. 첫째, 돈은 중력과 같다. 둘째, 돈은 인격체다. 셋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은 불규칙한 수입보다 힘이 세다. 넷째,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다섯째, 남의 돈도 내 돈처럼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 중 첫 번째와 네 번째 속성에 많이 공감했다. 먼저, 돈은 중력과 같아서 똑같은 1억 원이라도 모으는 데는 각기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 1억 원을 모으는데 100만큼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다음 1억을 모으는 데는 90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작아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1억 원을 모으기까지가 제일 힘들다. 돈은 언제나 복리로 불어난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모아놓은 자본이 다른 자본을 끌어당기기 전까지는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모은 내 자본이 벌어온 돈의 크기가 내 월급만큼 되거나 내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이 된다면 은퇴를 선언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이건 파이어족의 개념과 아주 비슷하다. 또 김승호 회장은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경험에 돈을 쓰라고 강조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검소함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잘못하면 인색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강연 말미에 이 말이 인상 깊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다. 잘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다. 일단 돈 되는 일을 해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그 후에 해라. 1억 원을 먼저 모아야 하는 이유.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 목돈을 마련한다거나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모으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 금액은 1억 원이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물론 1억 원이 충분한 돈이 아니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1억 원에는 상징성이 있다. 먼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들의 자산 단위가 억이다. 그리고 억 단위의 돈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바로 1억 원이다. 현재 시장 가치로 1억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투자를 위한 종잣돈으로서의 1억 원은 큰 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1억 원이 모이기 전까지의 투자는 보수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부한 것을 연습해 보는 정도로만 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1억 원까지는 투자보다는 노동소득과 지출 컨트롤을 통한 절약으로 모으기를 추천한다. 1억 원보다 적은 돈으로 투자했을 때는 투자 수익률이 크더라도 실제 수익이 그리 크게 나지 않으며 손해를 보기라도 하면 종잣돈이 흩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소득과 절약으로 종잣돈 1억 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면 당신은 이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당신이 부수입을 포함한 노동소득과 절약을 통한 노력으로만 1억 원을 모았다면 그동안 어떻게 절제했을지 알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억 원을 모으는 동안 투자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기본이 되는 종잣돈의 금액이 1억 원인 또 다른 이유는 1억 원이라는 자본이 나에게 벌어주는 돈이 소형 아파트 월세 정도는 되기 때문이다.
물론 소형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훨씬 수익이 좋겠지만 부동산을 아직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1억 원을 우리나라 배당주나 미국의 배당주 중 4% 이상인 주식에 나누어 투자해 놓으면 한 달에 약 30만 원 전후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때부터는 나도 자본이 자본을 낳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 돈을 재투자하여 자산을 불려 나가야 한다. 너무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되돌아오는 돈도 적어서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기분 한번 내는 것으로 돈이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람들은 돈이 적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등, 없는 셈 치고 투자해 보라는 등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500만 원, 1000만 원의 돈도 투자금으로는 적은 금액인데 비해 모으려고 하면 1년 가까이 걸리는 돈이다. 적은 돈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 차곡차곡 모으고 투자 공부를 한 뒤에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이제 투자는 필수다. 평생 함께해야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접근하자. 무슨 일이든 급하면 체하기 마련이다. 조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가 횡행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먼저 1억 원부터 모으고 시작하자. 물론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CMA, MMF처럼 안정성이 확실한 투자처에는 투자해도 된다. 현금 1억 원은 든든함을 준다. 1억 원을 모아서 그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벌어오게 만들고 그 돈을 합쳐 재투자하면 나의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1억 원으로 투자를 거듭하면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진다. 무슨 일이든 그렇듯이 처음 시작이 가장 어렵다.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다음 성공은 시간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승진해서 월급이 오르고 투자한 자산도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며 더 많아진다면 생각보다 훨씬 큰 자산이 형성될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